공무원 관련 답변입니다. 많이 들으시고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있게 앞서 특히나 김재현 교수님께서 우리 아침에 실태하고 다르십니다. 이제 저희 법원이 영업비밀 사건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수행한 과정은 이제 판례들 내용을 정성적으로 분석해서 우리 기업들이 영업비밀 보호를 함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삼을 수 있는 내용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 과제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 그 발표 내용은 이제 연구의 개요와 효과적 영업비밀 보호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그리고 실효성 있는 경쟁 약점을 가이드라인으로 선택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앞서 김주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업비밀 규율에 대한 기업들의 어떤 중요성,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많이 미흡한 것이 현실이고, 그로 인해서 영업비밀 유출 사건이 점점 더 증가하고 그에 따른 분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한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 사건과 관련해서 주로 영업비밀 관리성이 유지되고 있는지 그걸 기초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밀 관리성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어떻게 영업비밀을 보호해야 되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희 발의에서는 그러한 그 모호성을 어느 정도 기업들이 해소할 수 있도록 영업비밀 요건 중 비밀 발생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자 했고요. 또 우리 기업들은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경업금지 약정 자체도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그 경업금지 약정을 효과적으로 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도 같이 연구를 했습니다. 최종 결과로는 어떤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도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연구의 흐름도는 먼저 판례를 수집해서 분류하고 분석한 다음에 영업비밀 관리성을 판단할 수 있는 16개 요소를 도출했습니다. 경영금지 약정에 대해서도 6개 판단 요소를 도출하고요. 이를 기초로 판례 각각의 내용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다음에 영업비밀 관리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10개, 그리고 경영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5개 정도를 제시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판례를 분석을 전체 200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대략 1,400건 정도의 판례를 수집했습니다. 그 중에서 영업비밀 경영금지와 관련된 사례를 모았고, 그 중에서 최종적으로 그 판단 요소를 추출할 수 있는 사례로서 290건 정도를 분석을 했습니다. 효과적 영업비밀 보호를 관리한 가이드라인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에 경영금지 약정의 유효성 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영업비밀의 요건은 비공개성과 경제적 유용성 그리고 비밀 관리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법원은 약간 움직이면서 하면은 훨씬 더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지금 우리 법원은 이제 영업비밀인지 아닌지 판단함에 있어서 비공지성과 경제적 유용성, 비밀 관리성을 판단하고 있는데, 앞서 그 발표와 같이 비밀 관리성의 인정 여부를 주된 판단 요소로 하고 있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태평양 발표에서도 약 55% 정도 판결들이
영업비밀로 잘 관리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놓고 영업비밀 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밀관리성을 판단하는 요소로는 영업비밀로서 표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고지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 접근을 제한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영업비밀을 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영업비밀 침해 금지 의무, 영업비밀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지, 이 세 가지 요소로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이제 아까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대략 10개 정도로 제시를 했는데요. 지금 이제 저희가 민사사건과 관련돼서는 비밀발생 판단할 수 있는 요소를 대략 한 85건 정도를 추출했습니다. 그런 85건 정도의 사건에서 대략 16개 정도의 판단 요소를 추출했습니다. 영업비밀 표시랄지, 등급분류, 보안교육, 기타 업무고지, 서약서, 거래업체 비밀유지 계약, 보안 규정 등이 있는데요. 이쪽 빨간 부분은 영업비밀로서 인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영업비밀로서 인정되지 않은 사건에서 비밀관리성 판단 요소가 등장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근로자 서약서 같은 경우에는 85건 중에 160건의 사건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해당 정보가 비밀로서 관리되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되었던 사례입니다. 이 내용만 놓고 보게 된다면 서약서가 반드시 필요하냐라고 하는 의문도 가질 수 있습니다만, 법원이 1차적으로 서약서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라고 하는 현실도 볼 수 있고요. 또 우리 기업들이 근로자에 대한 서약서를 또 많이 징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영업비밀 표시와 관련돼서는 85건 중에 총 21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34건 정도가 다뤄지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비밀관리성이 인정된 사례가 더 많습니다. 영업비밀 서약서를 징구한 사례하고 비교해 봤을 때 영업비밀 표시를 하게 되면 영업비밀로서 표시를 하게 되면 비밀관리성이 더 많이 인정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이제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서약서에 대해서는 형사사건은 전체 한 273건 정도에서 각 비밀관리성 판단 요소가 노출되었는데요. 이 중에 서약서 같은 경우는 123건 정도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비밀 표시와 관련돼서는 대략 70건 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약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비밀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많고, 표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히려 인정되는 사례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판례에서 각 판단 요소들이 등장하는 것과 그다음에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로서 인정된 것과의 상관관계를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다소 의미 있는 정보가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분석해놓은 판단 요소는 대략 한 16개 정도의 요소이고, 여기 기타라고 하는 것은 이제 회사에서 영업비밀 관련된 정보를 파쇄기를 설치한다든지, 혹은 퇴사시에 이메일을 삭제한다든지, 하드디스크를 별도로 포맷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영업비밀 표시와 관련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분석한 상관계수랄지 빈도 이런 부분들은 영업비밀을 표시한 경우에 영업비밀로서 인정되었는지 아닌지 1차적인 분류를 했다는 것이고요. 각 요소별로 저희가 잠깐 상황계수를 뽑아냈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까지 하지 못해서 1차적인 분석일 뿐이라는 점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업비밀 표시와 관련돼서는 전체 사건, 민사사건 중에 대략 40%의 사건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비밀 표시를 했을 경우에 영업비밀로서 인정된 사례가 대략 0.82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비율로 인정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상황계수를 놓고 봤을 때 우리 기업들이 어떤 정보를 취급할 때 영업비밀로서 표시하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서약서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서약서 같은 경우에 전체 사건 중에 71건 정도에서 빈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비밀로서
인정이 안 된, 그러니까 인정된 정도에 대한 상황에서는 0.40 정도 나왔습니다. 이 0.40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 판례가 전체적으로 뭐 각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영업비밀로서 인정되었는지, 영업비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있는데요.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별 영향을 못 미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수치로 나오고 있는 게 영업비밀로 등급 분류를 한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해서 일반 정보와 영업비밀을 나누고 영업비밀에 대해서도 뭐 1급이나 2급, 3급 이렇게 구분한 경우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영업비밀로서 잘 관리하고 있고 그러한 것들은 영업비밀로서 인정되고 있다는 높은 비율로 영업비밀로 인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 어떤 정보가 있을 때 그 해당 정보에 대해서 영업비밀로서 등급 분류를 한다면 영업비밀로서 인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영업비밀로서 등급 분류를 하지 않는다면 영업비밀로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전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그 상황에서 높은 것을 보면 영업비밀을 표시한 경우, 그 다음에 영업비밀로서 등급 분류한 경우, 그 다음에 거래업체와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다음에 영업비밀에 대해서 연락 접근을 제한한 경우, 그리고 영업비밀을 복사하거나 전송하는 것을 제한한 경우, 영업비밀로서 잘 관리하고 있고 그러한 정보들은 영업비밀로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사의 경우에는 대략 비슷한 내용인데요. 약간 수치가 절대적으로 높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보안 담당자를 지정한 경우에 빈도수는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보안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는 회사의 정보에 대해서는 영업비밀로서 거의 100% 인정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 차이는 다소 있는데요. 민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기업들에서 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떤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에 판단하는 것이지만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고소를 제기하고 검찰에서 1차 수사를 해서 거른 다음에 법원에 공소가 제기가 되기 때문에 상황의 수가 다소 높게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황에서 높은 것들은 영업비밀 표시, 등급 분류, 그리고 거래업체와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리고 보안 담당자를 지정한 경우, 영업비밀에 대해서 연락 조건을 제한한 경우, 그 다음에 영업비밀 복사 전송 제한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지금 서약서에 대해서도 지금 빈도수는 53%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상관계수를 놓고 보게 된다면 다소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업비밀 판례에서 영업비밀 각 판단 요소가 나타나는 빈도수하고 그리고 그다음 상관관계를 놓고 봤을 때 제 입장에서는 보호 조치의 우선순위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분류를 해봤는데요. 지금 일단은 상황에서 굉장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 제1번으로 지원 대상으로 서약서를 진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비용이 얼마 들지 않을 뿐더러 지금 우리 법원에서 등단할 빈도수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찌됐든 기업으로서 제1순위로 서약서는 진부하고 나머지 보호조치들을 보호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두었습니다. 두 번째 그룹에서는 검토 빈도율도 굉장히 높을 뿐만 아니라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다는 점에서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영업비밀 표시를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영업비밀을 연락 조건을 제한하고, 그 다음에 영업비밀을 등급 분류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비용도 상당히 낮다는 점에서 각 기업들이 반드시 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빈도율은 낮지만 상황계수가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기업들이 취해야 될 보안 조치의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보안 담당자 지연 기정이랄지 복사 전송을 제한하는 시스템 갖춘다든지 보안 프로그램 파일 암호화는 이런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상당한 비용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각 기업들이 상당히 낮게 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그룹은 검토 빈도율도 보통 수준이고 상관관계도 보통 수준인 내용입니다.
보안 교육을 실시한다든지 보안 규정을 시행하고 거래업체와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하고 그다음에 영업비밀의 어떤 그 보안 장소를 분리하고 출입을 잘하는 방, 그리고 컴퓨터나 네트워크에 암호 설정을 하는 것들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제가 판단해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우리 판례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대해서 영업비밀 관리성을 판단하는 것을 약간 기준을 구분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기업은 보다 엄격하게 영업비밀 관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형편에 맞춰서 그 정도면 그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정도, 그 정도면 이제 영업비밀 관리성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비용과 그 부분인데 비용과 관련돼서 발생하는 문제인 것 같은데 대기업이라고 한다면 비용이 들더라도 이런 부분들까지 해야만 그대로 영업비밀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서 각 지역들이 취해야 할 가이드라인을 몇 개 정도 말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접근 가능성 있는 자에게 영업비밀 보호물을 부과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약서를 신고하는 것, 거래업체와 비밀유지약 등 체결하는 것들입니다. 이 부분은 법원의 검토비도 높고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얼마 비용도 안 된다는 측면에서 해야 될 조치의 우선순위에 꼽히고 있습니다. 판례를 간단히 예시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서약서를 진행할 때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퇴사를 하더라도 보안서약서의 내용을 준수하고 퇴직 후 1년간은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고객사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구성. 그러니까 퇴직 후 1년간 보안서약서 내용을 준수하고 알게 된 고객사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지 않겠다. 내용들이 기관과 함께 명확하게 디테일을 남기면서 이 서약서의 의미를 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유지 입사 시에 작성한 비밀유지 서약서 외에 퇴사하는 직원에게도 별도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 퇴사 시에는 그 해당 직원이 뽑아냈던 파일이나 자료 등을 하나씩 삭제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현실적으로 중소기업들이 많이 힘든 부분일 수도 있는데 거래업체와의 어떤 협의 과정에서 영업비밀이 누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거래업체에게 비밀유지음을 부과하지 않고 어떤 정보를 드렸을 때는 나중에 그 정보에 대해서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할 수 없고 법원에서도 그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표시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일반 정보하고 영업비밀을 구분해야 됩니다. 검토빈도도 높고 그다음에 상황관계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이 적시된 거래처, 연락처, 제품의 도면, 수주 및 납품 현황, 품목별 단가 현황의 정보를 일반적인 경영정보와 별도 영업비밀을 분류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들어서 해당 정보를 영업비밀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가 보유한 기술이나 정보 자료 등은 아무리 작은 규모라도 굉장히 중요한 범위가 방대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정보를 섞어놓게 된다면 어떤 것이 영업비밀인지 알 수가 없고 그러한 정보에 대해서는 뭉뚱그려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정보는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회사의 어떤 정보나 기술이라고 하면 별도의 목록을 나눠서 보통의 정보가 영업비밀 정보를 구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정보를 영업비밀로 관리를 해왔다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서류가 있었을 때 그 표지에 대외 내지는 컨피덴셜 같은 표시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 표시가 구석에 조그맣게 있으면 그 정보가 과연 영업비밀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영업비밀 정보를 접하는 사람이 그걸 보호해야 될지 보호하지 않아야 될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법원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비 또는 기밀자료라는 특별한 표시를 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등 그래서 각 게임 프로세스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고민한 증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영업비밀에 대해서 접근하거나 사용하는 사람의 어떤 권한을 제한하는 겁니다. 모든 정보를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영업비밀에 접근할 수 있다 하더라도 회사의 정보는 뭐 개인도 있고 국비도 있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범위를 정해서 그러니까 영업비밀도 그 1급과 2급을 나누고 또 그 1급과 2급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직급별로 나눌 필요성이 있습니다. 판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 설치된 피고인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파일로 저장되어 있는데 누구든지 컴퓨터를 켜고 그 파일을 열람하거나 부수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컴퓨터 안에 있는 모든 정보는 더 이상 영업비밀로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컴퓨터에 로그인하거나 비밀번호 설정 등의 사용자 등급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물리적 통제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개발 보관 장소를 별도로 만들어서 관리하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어떤 장소를 별도로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장소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조치도 같이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방치하는 경우 그 내역을 의무적으로 기록하도록 하고 출입은 당일당치 카드리더기 CCTV 등을 통해서 설치에 제한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보안관리 전담 인력을 지정하라는 겁니다. 이 보안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이제 누설되게 되면 그 정보는 더 이상 영업비밀로 취급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보안이라고 하는 것을 세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전담 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보안의 지속성이나 일관성,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분쟁에 대비한 영업비밀 관리 증거를 확보하라는 건데요.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라든지, 보안장치 설치 운영하고, 또 특별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영업비밀 원본 증명 서비스를 활용한다거나, 또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기술 입시 제도를 활용해서 영업비밀로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 어떤 서류,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증거를 미리미리 확보해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앞서 이제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법원에서는 실제로 그게 보통 누설되고 나서 그 사건이 발생하다 보니까 비공지성이라는 요건이 깨져서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침해 당시에 비밀로서 유지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게 돼서는 그 해당 기업들이 영업비밀로서 잘 관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를 법원에 현출시켜야 됩니다. 그런 증거가 없다, 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함으로 해서 그 영업비밀 보유자가 더 이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사례들이 많고, 그러한 요소들이 영업비밀 침해 사건을 겪는 피해자들 불만이 그쪽에서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불만을 나중에 겪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이 영업비밀로서 해당 정보를 잘 관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각각의 개별적인 증거들을 모아서 보관하고 있어야 되고, 만약 그런 보관을 잘 해놓는다면 실제 분쟁에 있어서도 쉽게 소송을 이끌어나가고 또 소송 기간도 굉장히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를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회의가 몇 차례 열린 것인지 각 참석자가 누구인지도 불명확하고 그들 사이에 상호 비밀 유지 의무를 부과하기도 할 때 객관적인 증거도 전혀 없으므로 과연 그 회의들에서 다루어진 내용이 어떤 범위의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방법으로 비밀 유지하기로 한 것인지를 전혀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다. 또한 회의록이나 보고서, 일지 등 그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다루어졌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된 바 없어 애당초 그 회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조차 없는가, 구체적으로 획정되지도 않는 불확정한 범위의 정보에 관하여 이를 객관적으로 비밀 관리된 정보가 볼 수 없다. 사실은 영업비밀 관리와 관련된 모든 내용이 이 내용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관리하고자 하는 수단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또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물리적 조치, 인적 조치, 지속적 조치 많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분쟁에서 활용될 수 있는 것은 그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고, 그런 객관적인 자료를 법원에 편출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이제 여러 가지 관리의 어떤, 회사 입장에서 관리의 가이드라인을 지금까지 6가지 정도 나왔습니다만, 실제로 분쟁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8번째는 이제 정기적인 보안 교육을 시행하는 겁니다. 처음에 이제 보안사역서를 신고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좀 취하고 있지만, 있는 제도나 있는 그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한다면, 실제로 영업비용 관리 노력을 다 하고 있지 못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직원들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함으로써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혹시나 다른 제3자에 의해서 보안의 어떤 위험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9번째는 이제 보안관리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는 건데요. 이제 보안 전담자나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어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누락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필요한 조치를 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보안 규정을 만들었을 때 대응 절차랄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들을 미리 정해놓는다면 해당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이고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0번째는 이제 실제로 지금까지 어떤 시스템이랄지 어떤 제도들 조치랄지 이런 건 다 이제 만들어 왔지만 실제로 해당 영업비율을 접근하는 사람한테 영업비율 보유자가 직접 구체적으로 이것은 영업비율이니까 우선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명확한 고지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해당 영업비밀 정보에 대해서 더 이상 무사하지 않도록 강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이제 불용행위 방법이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범위에서 관리성에 대한 가이드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방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이제 법상 위반된 것이고, 우리 기업들이 이제 영업비밀 보호에서는 법상의 조치뿐만 아니라 실제로 해당 근로자와 사이의 경영금지 약정을 통해서 그 회사의 영업 비밀을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금지 약정이 실제로는 잘 체결되고 있어서 법원에서는 상당한 비율로 그 무효를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제 기업 입장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경영금지 약정을 잘 체결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하에서 경영금지 약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제 이 자료는 이제 저희가 만들어 놓은 이제 판례 데이터에서 추출해낸 건데요. 아마 최근에 국회랄지 앞서 본 태평양 발표에도 거의 대동소이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퇴직자에 의한 치매 유형이 가장 많죠. 그래서 이러한 퇴직자에 대해서 회사 영업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경영금지 약정, 이런 전직금지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영금지 약정이나 전직금지 약정은 법원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랄지, 그다음에 거래의 경제, 그다음에 소비자의 이익, 그다음에 근로자의 생계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무작정 경영금지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무효다. 그러한 약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새로운 직장에 가서 근무할 수도 있고 창업도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치적으로 보게 되면 전체 한 53건의 판례 중에서 약정을 무효로 판단한 사례가 29건, 53%, 과반이 넘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유효인 사례에서도 대략 17번 정도는 일부만 유효를 하고 나머지는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경영금지 약정을 잘 체결해야 될 필요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법원은 경영금지 약정에 대해서 사용자 이익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 이익을 기본으로 전직이나 경영금지 제한 범위 합리성, 그 다음에 퇴직 정의, 공공의 이익, 근로자 지위, 대가 제공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경영금지 약정의 유무효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영업비밀과 마찬가지로 검토
빈도율하고 상황에 해당하는데 사용자 이익은 거의 100%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이익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요소들은 각각 어떤 유효성 판단의 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거래 질서랄지 그다음에 국익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계약금지 약정할 때 사용자가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표시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용자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업비밀이랄지 회사의 중요한 영업자산을 말하는데요. 영업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알 수 없는 정보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금지 기간이나 지역적 범위나 직종은 합리적인 기준에서 정하여 약정서에 기재하라는 거고요. 지금 보통 이제 아무리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그런 부분들은 대략 계약금지 약정을 무효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2년에 3년이나 그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8년 중에는 9년까지 인정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9년까지 인정한 사례는 그에 상당한 대가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용자 이익과 대가 그리고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계약금지 약정을 체결할 때 해당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맞춰서 체결해야 되는 것이고 기본 포맷을 따서 하는 것은 계약금지 약정으로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소한 해당 부서별로는 나눠서 계약금지 약정을 체결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계약금지금을 부담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대가는 금전적인 대가 외에 비물질적인 대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8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금전적 보상을 받은 건 없으나 오랜 기간 교육을 보장을 받고 또 한 가지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우면서 적정한 승진 및 승부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 이런 부분도 되고 있으니까 회사의 내부 규정을 통해서 계약금지 약정을 체결하는 대가를 명시한다면 그 자체로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할 수 있는 요소로 될 것을 봤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근로자가 생계적 이익을 보호하는 조치를 함께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입니다. 이런 단순하게 이제 과거에 회사의 공동에서 어떠한 인정한 대가를 줬고 계약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있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생계의 위협을 느낀다거나 지역선택 자유를 막는 그런 조치를 한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것이고 분쟁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생계나 이익을 보호하는 조치를 함께 계약금지 약정을 취한다면 향후 분쟁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도 충분하게 유효성을 인정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가 이제 말씀한 내용인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모집 따로 1,400개 정도 만들었고 각각 한 400여 건의 내용 팔면서 판단 요소를 수집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저희 보고서에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나머지 10가지, 5가지 가이드라인은 각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분류해냈고 또 이 점에서 발표했습니다. 바로 이어서